김관영 의원부터. 예,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 하락에 대한 원인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께서 국민들께 그 능력이라든지 뭐 국가 비전 이런 것들 잘 제시하지 못했던 게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본인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는데 정작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그러니까 그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기준과 좀 다른 기준을 제시를 한다는 면에서 조금 실망을 하셨던 것 같고 예. 이런 것과 더불어서 당 안에서 그 선대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포용력 있게 감싸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리더십의 부재를 드러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중도층을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지만 결국은 내보내게 되고 이준석 대표도 사실 굉장히 예리한 칼이거든요. 잘 쓰면. 근데 결국에는 포용하지 못했다가 다시 내보내는 상황인데 뭐 어제 극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하는 모양새는 있었지만 예. 이 완벽한 결합이라고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 화해가 본인이 사실은 절벽 끝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 와서야 이제 이런 제스처를 취했던 것이고 예. 윤석열 후보도 잘 나갈 때는 사실 이준석 대표를 배제하고 있다가 지지율 하락하고 청년들이 본인들 떠나는 거를 알게 되고 다급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재결합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화학적 결합은 아니다. 예, 화학적 결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해관계에 따른 기계적인 결합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 민주당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의 하락에 대한 지지율이 반사 이익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좀 그렇죠. 더 많이 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더 겸손하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민주당 입장에선 가장 위협적인 변수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근데 첫 번째 변수는 지난 치열한 경선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성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체제로 국민의힘 쭉 갈 건데 결국에는 저희가 위협적을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단일화인데 지난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명분이 사실 없었어요. 처음부터 3위를 했던 것은 아니고 2위 하시다가 오히려 밀려나신 거거든요. 약간 실력에 대한 약간 차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았던 건데 저는 사실 단일화 가능성이 이번 대선엔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들은 어찌됐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게 장기적이 됐든 단기적이 됐든. 안철수 후보가 지금 계속 대선을 포함해서 서울시장선거 총선 계속 나오시고 계시는데 이분께서 한계가 뭐냐면 과거에는 진보 정권에 있다가 서서히 보수화가 되신 분이거든요. 이분께서는 거대 양 정당으로 갈 만한 명분이 사실 없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분을 내세우셨잖아요. 정권 교체를 위해서 9개가 달라도 단 하나 정권 교체만 될 수 있다면 다 모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 부족한 정당성을 그런 슬로건으로 내세우셨는데 예. 이게 안철수 후보같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저희는 기회주의자라고 이렇게 좀 안 좋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국민의힘이 안철수 후보와 겨뤘을 때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단일화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 수가 맞다면 안철수 후보가 아마 단일화로 정당까지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그 어떠한 정책이 나왔을 때 정책에 대한 반박이 없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예산 얘기예요. 정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걷어들인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지출하느냐가 사실 정책입니다. 당연히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그 세입 분야는
그 세금 가만히 있더라도 경제 규모 성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초과 수입량이 생기게 되고 그게 연간 수십조 많게는 수백억 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 세수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하느냐를 경쟁하는 게 정책 대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탈모 치료에 대해서 보험료에 이렇게 산입을 한다. 이거는 국민적인 대중적인 호응을 봐서 사실 결정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얘기를 나왔을 때 국민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호응도가 높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이고 굉장히 높은 효용을 줄 수 있는 진료 과목이라고 본다면 건강보험료의 보험으로 검토를 해봐서 그것도 재정 안정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재정 지원이 된다면 이런 걸 하라고 정치인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정 안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공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한 이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신 공약에 대해서 사실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조, 100조 가지고 얘기하시다가 이거 사실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공약 가지고 예산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부의 기능은 필요 없다라고 부인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산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정말로 이게 모발이 정말 국민 후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기준 가지고 봐야지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 때 상대방 후보에게 그건 예산 낭비다 그건 국가가 너무나 재정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약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그런 탈모해야 될 성형이라는 것은 그 선택 국민의 미용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탈모 치료 약이 없으신 40대 이상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희 20, 30대 같은 경우는 프로 뭐뭐 약이라고 해서 다 복용을 합니다. 탈모기가 있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복용을 해요. 저희 친구들도 이른바 이마에 M자라고 해서 약간 탈모기가 있는 분들은 무조건 처방받는 엄청나게 보편적인 약입니다. 이거를 끄집어내서 정책화시키는 것은 정치인의 의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에 대한 검토는 공약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원하느냐라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좀 아직 최종 공약으로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발표만 하신 건데 국민적인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상대방 진영에서 조금 질투를 좀 많이 질투하는 게 아닌가. 국회에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치 뭐 저희가 뭐 결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굉장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막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우리 정당 여당에서 결정된 사항을 청와대를 통해서 일사분방이 됐다면 나름 당정 간의 밖에서 봤을 땐 갈등처럼 보이겠지만 치열한 토론과 협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재부 입장에서는 좀 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숫자로 바라보는 것이고 저희처럼 정치하는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체감하시기 때문에 좀 더 예산을 좀 포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요구하느냐 쇼구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결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이제 국회로 자연스럽게 넘어올게 될 것 같고 굉장히 당정 간에 과거와는 다르게 민주적이고 굉장히 건전한 그런 스탠스, 그런 모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